256개의 프라이빗 키라고 하는 거, 요 비트를 깨기 위해서 필요한 논리 큐비트가 1500에서 3000개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대공학 에러입니다. 구글의 양자 컴퓨터 윌로우 칩이 이렇게 발표가 되면서 한껏 또 양자 컴퓨팅에 대한 현실성, 그리고 이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면은 뭐 금융 시스템을 포함해서 국가 기밀, 그리고 비트코인과 같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 해킹까지도 가능한가에 대해서 지금 열띤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열띤 토론 속에서는 기술 자체에 대한 팩트가 잘 안 알려져 있어서 있는 부분도 있고, 그 팩트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앞으로 가능성이 있을 것이냐 아니면 절대 못한다, 이러한 견해 차이에 의해서도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약에 이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된다라면은 비트코인이 어떻게 해킹이 되는지, 그리고 이 비트코인이 해킹이 되기 위해서는 흔히 말하는 몇 개의 큐비트가 존재를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살펴보고요. 이 과정을 적당히 제가 세부 알고리즘까지 막 자세히 뭐 유도를 하는 그런 수학 과정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만한 포인트 부분만 딱 짚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구글의 윌로우, 아이온큐의 이온 트랩 방식, 이러한 방식들이 정말로 비트코인을 해킹할 수 있을지, 비트코인을 해킹할 수 있을 만한 그 큐비트 달성에 얼마까지 밖에 안 남았는지, 혹은 얼마나 남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안대공학 집업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밑에 클릭하시면은 단체 집업 이렇게 주문 가능하시니까 연말연시 선물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비트코인을 해킹한다라는 게 무엇을 해킹한다라는 것부터 정의가 되어야지만이 그거 얼마나 걸리겠는데 라는 거를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전반적인 원리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3년 전에 이 콘텐츠에서 그 원리를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되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 해킹할 수 있는 부분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지금 보시는 이 전자 서명이라는 부분을 해킹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에서 이 비트코인을 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거래로 보낸다라거나 뭐 결제를 한다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거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 거래 내역 같은 것들이 모두 다 공유가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로 찐 거래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기서 사용되는 방식이 바로 이 개인 키라고 부르는 프라이빗 키, 그리고 공용 키라고 부르는 퍼블릭 키, 두 가지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이 개인 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키예요. 열쇠가 두 개가지 있는데, 여러분 공인인증서 같은 거 하면은 내가 알고 있는 번호 혹은 내가 알고 있는 지문을 찍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인증을 하게 되잖아요. 나임을 증명을 하는 과정에서 나만 가지고 있는 이 개인 키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용해서 야, 이 거래 내가 했어 라고 도장을 꽝 찍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전자 서명을 하는 방식인데 흔히 ECDSA라고 부릅니다. 이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거래는 내가 했어요, 그리고 이 거래는 내 소유예요, 이 비트코인 내 소유예요, 이런 것들을 이 내 개인 키가 있어야지만이 이 서명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공유되는 이 내가 이렇게 거래했어, 내가 얘한테 100만 원을 보냈어요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공유가 되어 있는데, 이 프라이빗 키를 갖고 있으면은 이 거래가 제대로 된 거다 라고 인증을 할 수 있는 방식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뒤에 디크립션 퍼블릭 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공개 키라고 하는 거는 이 도장에 찍히는 특유의 어떤 문양이라든가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어떤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도장을 딱 찍힌 걸 보면은 개인 키는 도장을 찍어서 고유한 거를 알게 되는데, 이 특정 문양이 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한 퍼블릭 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두 개의 연관성을 가지고. 기타 수학적인 내용들은 궁금하시면 따로 제가 영상을 다룰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이 거래를 인증을 해야 되는데 개인 키를 가지고 인증을 할 때 이 프라이빗 키 요거를 해킹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거래를 내 마음대로 이렇게 뭐 100만 보낼 거를 1000만 보냈다라고 할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특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보낸다는 거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어차피 이 도장의 문양이 어떻게 생겼던 간에 내가 이 프라이빗 키를 갖고 있으니까 해킹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다음에 두 번째 해킹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블록체인 기본적인 이 개념에서 시작되는 건데, SHA-256, SHA-256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해시 함수를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이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 데이터라는 것들이 담겨 있으면은 얘네들을 각각 또 암호화해서 해시라는 걸 남겨둡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는 해시를 넣고 또 다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 두 개 합쳐서 또 암호화를 시켜요. 그 암호화 시킨 거를 또 넣어가지고 얘랑 같이 해서 또 암호화시켜. 이래서 이게 체인을 형성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블록체인을 형성할 때 특히 이 해시라고 하는 암호화 형태가 된 어떤 특정한 함수를 사용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SHA-256이라는 함수를 입력을 뭘 넣느냐에 따라서 계속 이 256개의 비트가 결과가 바뀌어요. 한 글자라도 조금씩이라도 바뀌면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 기록에 뭐 점 하나 찍더라도 뭐 다른 숫자가 딱 들어가더라도 뭐 하나 바뀌기만 하면은 SHA-256이라는 해시 함수 특성상 이 256빗 지금 16진수로 표현되어 갖고 더 짧게 표현되어 있는데 256개의 비트 그 숫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도록 되어 있는 구조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요렇게 이 해시 함수 자체 SHA-256이라는 거를 해킹할 수 있다면 양자 컴퓨터를 해킹할 수 있다면은 섞여 있는 요 밖에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차례대로 알 수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비트코인을 해킹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킹을 하면 되는데 각각을 해킹할 때 얼마나 많은 양자 컴퓨터의 큐빗이 필요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쉽게만 설명드릴게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거는 이 개인 도장에 해당하는 개인 키를 해킹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예요. 요거를 양자 컴퓨터가 어떻게 해킹을 할 수 있느냐. 자, 이 문제를 우리가 흔히 ECDLP 타원곡선 이산 로그 문제라고 부르는데 이 용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 개인 키와 이 공개 키 사이에 이러한 수식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 크게 이해하실 필요 없고 뭔가 수학적으로 이렇게 배수가 되는 관계가 돼 있다. 이 DA라고 하는 게 지금 개인 키죠. 근데 이 개인 키의 크기 얘도 256비트입니다. 256개의 비트인데 그러니까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2의 256승번을 계속 반복해갖고 넣어보면서 2의 256승계를 하나하나 돌려보면서 맞춘지 안 맞춘지를 확인해봐야겠죠. 이게 기존의 방식이니까 이거는 지금의 컴퓨팅 방식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방식이죠. 그런데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면은 대표적인 알고리즘이죠. 쇼어 알고리즘이라는 걸 통해가지고 이 2의 256승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의 컴퓨팅을 통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원래 이거는 우리 중학교 때 생각나십니까? 인수분 예를 들어 12는 뭡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3이잖아요. 이렇게 소수인 인수를 이렇게 분해하는 요러한 거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양자 컴퓨팅에서 돌아가는 알고리즘이에요. 근데 이 원리를 아까 말씀드린 그 개인 키 ECDLP에도 응용해서 변형을 했고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소인수 분해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요걸 살짝 바꿀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다? 개인 키 256빗을 알아맞추는 건데 이 가능성이 그냥 하면은 2의 256승계나 됐는데 쇼 알고리즘을 토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냐, 몇 개의 큐비트가 필요할 거냐, 요거를 계산해 보면은 자 쉽게 말해서 이 쇼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2의 256승계를 막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주기를 찾는 겁니다. 이 주기를 찾는다라는 이 개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패턴을 찾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양자 컴퓨터는 기존의 컴퓨팅하고 다르게 양자가 이렇게 중첩된다고 하잖아요. 큐비트들이 얽혀있고 이걸 동시에 뭔가 계산할 수 있는 그 특성을 이용하고 그리고 양자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우리 푸리에 변환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이용해갖고 얘네들이 어떤 특정한 주기가 있는 거를 뽑아내면은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겼다라는 거를 주기를 뽑아낼 수 있으면은 이 주기를 통해가지고 개인 키가 얼마다라는 거를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주기라는 개념이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자, 이 그림이 좀 어려워 보실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일로 가는 게 시간에 따라서 요렇게 생기네, 요렇게 생긴 그래프, 요렇게 생긴 그래프, 요렇게 생긴 그래프, 요렇게 생긴 그래프. 얘네들 다 주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래프는 이렇게 천천히 가는 그래프, 조금 빨리 가는 그래프, 좀 빨리 가는 그래프 이걸 합쳐놓으면 이렇게 생기거든요. 이렇게 어떤 시간에 따라서 어떤 그래프 모양이 생긴 거를 얼마나 빠른 주기로 바뀌냐라는 거를 변화하는 거를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공대 가면 이제 배우시는 건데 수학적으로 이 푸리에 트랜스폼이라는 거를 얘를 딱 적용하면은 바로 얘가 주기가 탁탁탁 튀어나와요. 얘 요 정도 주기에 있는 것도 있고 요 정도 주기 성질도 있고 요 정도 주기 성질도 있어라고 바로 나옵니다. 요거 우리 모뎀 신호 처리 알고리즘이라던가 뭐 다양한 곳에서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퓨리에 트랜스폼은. 여러분 JPEG 알고리즘 있잖아요. 그 사진 파일. 그것도 원래는 BMP 파일은 굉장히 큰데 JPEG에서 이상 코사인 트랜스폼이라고 이런 퓨리에 트랜스폼하고 비슷한 구조의 어떤 거를 적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도 어떤 패턴을 빨리 찾아내가지고 줄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다? 쇼 알고리즘에서 원래 엄청나게 많이 찾아야 되는데 얘네들이 어떤 주기성을 양자 퓨리에 트랜스폼, 그러니까 퓨리에 트랜스폼의 양자 컴퓨팅 버전을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주기를 썩썩썩 바로 뽑아낼 수가 있고 이 주기를 빨리 간추려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냥 2의 256승 막 해보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퓨리에 트랜스폼을 이용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시간 축에서 보면은 0초, 2초, 4초, 6초, 8초 시간 수에 보면 이렇게 막 복잡하는 것도 얘네들을 주파수 축에서 보면은 야 1초에 20번 반복하는 애 이렇게 있고 한
50번 반복하는 애가 굉장히 많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딱딱딱 주기성을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요걸 토대로 해서 일단은 쇼 알고리즘을 이용하면은 양자 컴퓨팅 이용해가지고 이해 256승 안 하고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겠네 라고 하는 개념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 쇼 알고리즘을 쓰는 데 필요한 큐비트 개수가 몇 개냐 라는 걸 살펴보면은, 놀랍게도 쇼 알고리즘 256개의 프라이빗 키라고 하는 거, 요 비트를 깨기 위해서 필요한 논리 큐비트가 1500에서 3000개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붙였습니까? 논리 큐비트라고 붙였죠. 이 256개의 비트를 쇼 알고리즘 구현하기 위해서 이 큐비트 자체에 에러가 없고 얘네들끼리 막 연상하는 그런 양자 게이트라고 부르거든요. 걔네들을 막 이렇게 계산하고 그렇게 해서 양자 퓨리에 트랜스폼 그런 것들을 다 구현할 수 있는, 구현해서도 에러가 없는 그런 깔끔한 논리 큐비트의 개수는 1500에서 3000개, 대략 한 2000개 정도 있으면 된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논리 큐비트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자, 논리라고 붙인 거는, 자, 이 큐비트가 약간 이상적으로 봤을 때 진짜 에러가 없어야 돼. 저 말고요. 저 말고 이 큐비트 안에 에러가 이거 못 써야 되는데, 이번에도 구글의 윌로우가 큐비트들을 점차 이렇게 늘리면 늘릴수록 에러율이 점차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에러 커렉션 코드라는 걸 써서 지금 이 에러를 줄였다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큐비트를 사용하든 실제로 연산에 사용되는 깨끗한 에러 프리한 큐비트 개수가 한 2000개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에러가 발생할 확률이라던가 뭐 충실도, 이제 피델리티라고 하죠. 아니면 퀀텀 에러 커렉션 같은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봤을 때에 그 양자 컴퓨팅 시스템에서 쓸 수 있는 논리 큐비트 개수가 정해진다는 겁니다. 그럼 논리 큐비트가 에러, 노이즈에 좀 취약하지 않은 그런 이상적인 깨끗한 큐비트라고 하면은, 실제로 하드웨어에서 만드는 그 큐비트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큐비트를 막 우리 뭐 105개 만들었어, 중국에서 500개 만들었어, IBM에서 1000개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큐비트는 바로 물리 큐비트라고 하는 거죠. 실제 하드웨어 수준에서 만들어지는 기본적인 큐비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아이온큐의 뭐 이온 트랩 방식이라든지 리게이트의 초전도 큐비트 방식, 뭐 광자 기반 큐비트 방식, 여러 가지 물리적 장치에서 물리적으로 이 양자 상태를 만드는 한 개의 물리 큐비트를 별도로 정의를 합니다. 왜냐? 이 물리 큐비트는 주변의 노이즈라던가 양자 이제 결맞음이 잘 안 맞는다거나 이제 디코헤런스라고 하죠. 혹은 이제 게이트 에러, 계산을 할 때마다 에러가 발생한다거나 이런 거에 매우 취약하다라는 거죠. 에러 자체가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구글에서도 그렇고, 결국 아이온큐의 이온 트랩 방식도 에러가 좀 덜 발생한다는 방식이지만, 결국은 이 퀀텀 에러 커렉션 코드, 양자 오류 정정을 써야만 합니다. 에러가 발생하더라도 그 에러들을 고쳐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양자 오류 정정을 그냥 설명드리면 복잡하니까 CD라던가 아니면 5G 모뎀, 서버용 D램에 들어가는 그 에러 커렉션 코드, 오류 정정 코드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거하고 조금 다르긴 해요. 양자 오류 정정 자체는, 원리 자체는. 왜냐면 양자 오류 정정은 훨씬 더 복잡해요. 약간 이제 훨씬 더 많은 상태, 뭐 여러 가지 슈퍼 포지션이 돼 있다거나 뭐 위상이 어떻다거나 양자 얽힘까지 이렇게 고려해가지고 하는 개념이지만, 대충 기존 오류 정정 방식을 이해하면은 양자 오류 정정 개념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또 짧게 하고 넘어가면은, 자, 우리가 보내려고 하는 어떤 정보가 1, 0, 1이라는 거를 우리가 양자 컴퓨팅에 보내고 싶다고 해요. 근데 이게 에러가 발생한다라는 거는 1이라는 놈이 갑자기 뭐 0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 0이라는 애가 1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얘가 뭔가 에러가 나가지고 1, 0, 1이 아니라 1, 0, 0으로 보인다고 합시다. 얘를 고치려고 하면은 그냥 얘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서로 약속된 추가 정보가 있어야지만이 이거 좀 이상한 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추가 정보를 예를 들면 어떻게 보내느냐? 자, 원래는 1, 0, 1만 보내면 되는데, 이 중에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얘 두 개를 합한 값, 그리고 얘 두 개를 합한 값을 추가로 보낸다라고 약속을 한다 합시다. 꼭 첫 번째, 두 번째랑 두 번째, 세 번째를 합할 필요는 없어요. 이 세 개를 다 합쳐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두 개를 붙여갖고 보내면은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쭉 받았을 때 에러가 하나도 발생 안 하면은 첫 번째, 두 번째 합해보면은 얘가 나와야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합해보면은 얘가 나와야겠죠. 만약에 1이 아니라 0이 됐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두 번째 합하면은 1 잘 나왔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합하면은 1이 안 나와. 0이 나오는 거야. 0 더하기 0은 0이잖아요. 0이 나와야 되는데 1이 나니까 뭔가 이상하네. 여기서 뭔가 에러가 났겠네라고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세 개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게 256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많은 규칙들, 막 1000개, 10,000개 이런 식으로 많이 해가지고 에러가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케이스를 막 고려해서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ECC, 에러 커렉션 코드의 기반인데,
큐비트인데 양자 컴퓨팅에서도 실제로 우리가 블록체인을 해킹하기 위해서 그 256개 빗의 프라이빗 키, 개인 키를 뚫으려고 할 때에는 2000개의 논리 큐비트가 필요하지만 그 논리 큐비트가 에러가 없게 유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물리 큐비트가 있어야지만이 이런 식으로 이런 추가적인 정보를 통해서 얘네들을 고쳐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에러가 발생하더라도. 그래서 이번 구글 발표에서도 이 퀀텀 에러 커렉션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이 서피스 코드라고 한 게 나오거든요. 이게 격자 무늬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얘네들의 어떤 물리 큐비트들을 이렇게 격자로 막 이렇게 엮어가지고 어떤 하나의 논리 큐비트를 잘 이렇게 유지를 시킨다라는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냥 105개의 큐비트를 썼다 하면은 105개를 그냥 그대로 비트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하나의 논리 큐비트, 깨끗한 큐비트를 만드는 데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자, 양자 오류 정정 관련해서는 2, 3년 전에 다 만들어놨으니까 또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첫 번째, 개인 키를 뚫기 위해서 이 256빗을 뚫기 위해서 쇼 알고리즘을 쓴다라고 하면은 논리 큐비트는 대략 1500에서 3000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간다? 256개를 저장하는 데도 쓸 거고 얘네들이 연산하고 뭐 양자 퓨리의 트랜스폼 레지스터 결과를 저장하고 이런 것들 다 합쳐가지고 요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반도체에서도 벡터 연산과 매트릭스 연산 이거 한다 하더라도 걔네들 연산하는 것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중간 결과물을 저장해 놓을 레지스터도 필요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거랑 비슷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물리 큐비트라는 거. 물리 큐비트라는 게 더 필요한데 이게 보통 이번에 구글에서 발표한 그런 서피스 코드 같은 거 사용하면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논리 큐비트를 만들기 위해서 즉 깨끗한 에러 없는 애를 만들기 위해서 물리 큐비트를 대략 1000개 정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다 이제 곱하기 1000을 해야 된다는 거지 결국은. 실제로 하드웨어로 구현해야 될 큐비트 개수는 대략 막 20만 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숫자가. 이것도 이제 부정확하죠. 얼마나 이 에러가 잘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주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초전도 방식보다는 IonQ 방식이 좀 더 이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은 그냥 IonQ 방식이 이제 에러를 잘 정정시킬 수도 있는데 이 스케일링을 하기가 쉽지 않겠느냐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두 번째 방식은 쉬워요. 두 번째 방식이 뭡니까? 아까 그 블록체인 할 때 블록끼리 엮여 있는 거를 SHA-256 방식, 이거 해시 함수 나오는 그거를 때려 맞추는 방법. 얘도 똑같이 2에 256승이잖아요. 근데 얘는 또 이제 뭘 쓸 수 있느냐? 흔히 말하는 그로버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그로버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잘하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도서관에 가는데 책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카테고리별로 분류가 안 돼 있으면은 하나하나 다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2에 256승번만큼 다 찾아야 되는 게 기존의 방식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바뀔 때마다 이 해시 함수가 바뀌니까 이 암호 256비트를 계속 시도하면서 바꾸는 방식.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개인 키 찾는 그 횟수랑 똑같죠. 근데 이 그로버 알고리즘을 쓰면은 2에 256승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루트의 2에 2에 256승. 그러니까 2에 128승이죠. 여전히 너무나 많어. 그러니까 이게 큐비트를 구현할 수 있다 하더라도 2에 128승번이나 연산을 해야 한다라는 여전히 많은 횟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로버 알고리즘에 대한 자세한 원리 또한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좀 이제 길어져서 좀 줄이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SHA-256이라는 것도 결국 찾는 방식을 그로버 알고리즘을 이제 그로버 디퓨저라고 합니다. 점점점 어떤 상태가 더 유리해 하면서 확률을 이렇게 높여가면서 강조되는 이러한 것들을 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해내는데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2에 256승을 2에 128승으로 줄이는 거기 때문에 물론 압도적으로 많이 줄였지만 여전히 많은 연산 횟수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SHA-256 자체를 구현하는 방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큐비트, 논리적 큐비트는 몇천 개의 수준이 될 텐데 그걸 또 이제 논리적으로 유지를 하려면 아까 곱하기 1000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수십만 개 이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 수십만 개가 있다 하더라도 연산을 2에 128승계는 해야 된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오늘 이렇게 양자 컴퓨팅에 몇 개의 큐비트가 있으면은 비트코인을 해킹할 수 있느냐라는 주제로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비트코인에서 해킹이 되는 건지 그리고 걔네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실제 필요한 큐비트에서도 논리 큐비트와 물리 큐비트 이러한 구분 같은 것들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이 좀 보완해가지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많이 토론하시면서 또 요즘 이제 저희 채널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뭐 IonQ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니까 공부하시는데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